원인을 알 수 없고 임신을 시도했는데 그 임신이 또 유산으로 될 수 있다. 그런데 방법은 딱히 없다. 이런 경우 의학적으로 되게 난감하지만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개념인데요. 안녕하세요. 이경훈입니다. 오늘은 임신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분들에게 유산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유산도 큰 상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유산이 2번, 3번 반복됐다면 그 무게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의 외래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슬픈 것 같아요. 오늘은 약간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습관성 유산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2번 이상의 반복된 유산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단순히 운이 나쁜 결과가 아닐 수 있어요. 반복 유산은 분명히 신호일 수 있고 원인을 찾아서 치료할 수도 있는 그런 의학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습관성 유산의 정의부터 어떤 경우에 병원에 찾아와야 되는지, 그리고 치료나 대체 방법은 어떤 건지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으로 반복 유산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성 유산이라고 말을 들으면 전 개인적으로 마음이 되게 무거워져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참 가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습관이라고 말한다는 게, 유산이라는 게 어떻게 습관이 될 수가 있겠어요. 매번 아이를 갖고 또 보내야 되는 그 시간들이 누구에게는 의학적인 단어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정말 가혹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전 습관성 유산이라는 단어보단 반복 유산이라는 표현이 조금 덜 아프고 덜 상처 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자주 씁니다. 비록 단어 하나지만 우리가 쓰는 말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게 되면 당사자에게 혹은 우리 자신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배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반복 유산이라고 고쳐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유산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아직까지는 기준이 좀 달라요. 반복으로 유산하는 경우와 연속적으로 유산하는 경우가 혼동돼서 의료진 사이에서도 아주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20주 이전의 유산을 초기 유산으로 카운트를 해야 되는 건지, 또는 20주 이후의 유산을 반복 유산으로 카운트해야 되는지 논란이 있거든요.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중간에 20주 이상의 임신, 즉 출산에 가까운 임신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복 유산의 연속성에서 변수가 된다는 시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은 조금 더 진행이 됐으니까 조금 더 나은 예후를 보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무엇이 어떻든 반복된 유산을 다시 경험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료진이잖아요. 연속적이든 아니든 2번 이상의 유산이든 아니든 반복의 유산의 가능성이 있다면 최대한 원인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그런 위치에 있죠. 왜냐하면 해당 유산이 단순히 유산 운영이 아닐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다면 다음의 임신을 유산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구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복 유산에 대한 검사는 총 2가지 검사가 있어요. 검사 시점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죠. 우선 먼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검사는 유산 직후에 바로 할 수 있는 검사가 있고요. 2번째 검사는 유산이 일정 시간 지난 후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검사가 있어요. 즉시 검사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임신 상태 여부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검사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검사가 남편과 아내의 염색체 검사, 피검사이죠. 결과까지 약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유산을 경험했다면 가능하면 빠르게 피검사를 해서 나와 나의 남편에게 혹시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 빨리 파악하는 게 좋아요. 또 다른 검사는 유산 직후 바로 하진 않고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검사하는 게 더 정확해요.
대개는 한 6주 정도 유산이 종결되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검사하는 걸 권장을 하죠. 왜냐하면 유산 직후 몸의 호르몬과 혈액 상태가 급격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검사를 하게 되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두 번째 검사 항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검사가 혈전 관련된 검사예요. 쉽게 말하면 몸 안에 혈액이 너무 잘 엉키거나 피가 지나치게 응고되어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 보는 거죠. 이건 임신 중 엄마의 혈류가 태반을 통해서 아기에게 가는 걸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혈류의 방해로 유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봐야 돼요. 혈전 관련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선천적인 혈전 경향이 있는 건 아닌지 보는 검사. 두 번째 검사는 후천적으로 혈전의 가능성이 있는 검사인데, 후천적으로 혈전이 생긴다, 이건 좀 의아하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항인지질 항체 증후와 같은 면역 질환이 걸리게 되면 혈전이 좀 생긴다라고 하네요. 따라서 한번 검사를 할 때 확실하고 정확한 시점에 검사를 받아보는 게 앞으로의 임신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반복 유산도 치료가 가능해요. 원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죠.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치료 케이스가 바로 혈전 관련된 질환이죠. 몸 내에 피가 너무 엉키고 원활하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태반 혈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유산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게 후천성 혈전 질환이고 항인지질 항체 증후이죠. 이 경우에 대표적으로 헤파린과 아스피린을 배아 이식할 때 착상 전후 또는 배란 전후 이렇게 투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임신 유지에 꽤 도움이 돼요. 반면에 선천성인 혈전 질환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는 약간 논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치료하자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바로 부부 중에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예요. 이럴 경우에는 배아를 만들고 배아를 이식하기 전, 착상을 시도하기 전에 해당 배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염색체 정상 배아만 선별하는 PGT-SR이라는 검사를 하게 되면 도움이 돼요. 배아 자체에 염색체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자궁 환경이 좋았고 면역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착상이 어렵죠. 유산도 잘 되고요. 하지만 이 외에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유산이 되는 경우는 약간 좀 안타까워요. 통상적으로 반복 유산된 경우에 40% 정도에서만 원인이 확인되고 60%에서는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는 그런 결과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 경우는 뚜렷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서 치료도 역시 경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이 또한 경험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임신이 다시 유산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정말 의료진으로서도 참 난감한 것 같아요. 원인을 알 수 없고 임신을 시도했는데 그 임신이 또 유산으로 될 수 있다. 그런데 방법은 딱히 없다. 이런 경우 의학적으로 되게 난감하지만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TLC라는 개념인데요. 텐더 러브 케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말 그대로 따뜻하고 섬세한 그리고 세심한 진료를 통해서 산모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면 반복 유산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반복 유산을 겪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정확한 검사를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1번이다. 그렇지만 검사를 해도 그리고 특별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마음에 맞는 의료진을 만나는 게 무척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반복 유산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험관을 권유하진 않아요. 문제는 왜 유산이 되었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술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만약 실험관으로 임신 시도를 했고 임신에 성공했는데 초기 유산이 된 경우라면 다음에 언제 시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라면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논란이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연 임신되고 나서 유산이 된 경우에는 빠르게 임신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 나쁘지 않다는 보고가 있어요. 실제로 자궁이 회복되는 속도나
호르몬이 안정화된 측면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실험관 임신 후 유산이 된 경우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요. 실험관 임신은 호르몬을 조절하고 자궁 환경도 조절하기 때문에 유산 후에 너무 짧은 간격으로 다시 시도를 하면 다시 착상 실패나 비정상 임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가 있어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간격이 적절한지에 대한 연구가 그리 많은 건 아니지만 샤넌 와이너 등의 의견을 보면 유산 후에 약 2개월 정도는 회복 기간을 두어라. 그 다음에 임신 시도를 하는 게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는 자궁 내막의 회복, 호르몬의 안정화, 염증 반응의 회복 이런 것들을 고려한 조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덧붙여 말하면 수술적 유산 또는 약물 유산보다는 자연 유산 또는 화학적 유산이 다음 임신 이후에 좀 더 낫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물론 담당 의료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습관성 유산이라고 불리는 반복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반복 유산은 반복 유산을 몇 번 했냐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반복 유산을 일으키는 혈액의 흐름, 유전자 이상, 호르몬 환경, 그리고 복잡할 수 있는 생적 이유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신호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가 무척 중요한 것 같아요. 몸에서 오는 신호를 잘 평가하여서 기회와 가능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쌓이는 분들이 많아요. 다음 임신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임신이 돼도 막상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전 개인적으로 이건 책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6주 정도의 유산이 한 2번 정도 됐다라고 하면 6주 더하기 1주, 그러니까 7주까지는 마음을 주아리자. 근데 7주가 넘어서서 8주가 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해요. 당신들이 임신되고 나서 임신 주기 내내 새가슴처럼 소심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것 같던데 임신 주수가 반복 유산 주수가 어느 정도 넘어서면 약간은 걷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감도 좀 가지시면서 하루하루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제는 약간 좀 우울한 주제이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목소리 톤을 좀 낮췄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선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정확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갖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